자, 이제 현대시 파트 2 4강 들어갈게요. 2017년 평가원 기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두 개 있는데 강 건너간 노래하고 김광규의 묘비명이거든요. 근데 김광규의 묘비명은 되게 쉬워요. 쉬운 것부터 간단하게.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시적 화자가 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 근데 이 그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판단해 볼까요? 예. 한 편의 시나 소설 읽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대요. 좋은 걸까요? 문학에서 이런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때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있을 때 당연히 정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문학은 얘는 이제 딱 보니까 비판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자인 것 같죠? 돈도 많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 좀 비판적 대상일 텐데 한편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유명한 문인이 묘비명을 썼어요. 아주 훌륭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문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식인 계층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묘비명이 문제는 나중에 아무리 세상이 불타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귀중한 사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전망이죠. 비관적 전망을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그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린 그리고 그를 칭찬하는 묘비명을 쓴 이렇게 귀중한 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반어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가 끝까지 남는다 이런 얘긴데 그 문인 그래서 그 문인과 그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포인트고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이 두 줄이 역사와 시인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적어도 시인은 이런 묘비명 같은 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시 물질적 가치에 뭔가 이렇게 초점을 두는 그런 시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물질적 가치를 목적으로 시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반어적으로 비판, 돌려서 깠으니까 풍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가시는요.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는 굉장히 저는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는 물론 이육사가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아마도 이육사니까 우리가 광장이라든지 절정이라든지 이런 시를 보면은 극보그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가 어려워요. 디테일을 하나하나 잡기는 좀 어려워서 보기를 보자고 봤더니 보기가 없어요. 무시무시하죠 이럴 때. 그런데 그럼 보기도 없으니까 그냥 시 내가 독해갖고 말지 이래도 돼요. 해석은 될 거예요.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네. 잠깐만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걸 이 A의 관점에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다 이육사의 시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시를 해석할 때 도움을 많이 줄 거야 라고 그냥 출제자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5개 중에 하나 틀리고 4개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선생님 어떤 게 틀린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도 약간 가닥이 잡히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출제자가 이 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는지가 좀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좀 읽어보시면 이런 거 기억이 강이 얼어붙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이구나.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막이 나오거든요. 니은에. 근데 이 사막이 현실의 모습이구나.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귿에 보시면 내 노래가 강 건너 갔는데 사막까지 갔는데 죽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다. 죽었다고 표현하니까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정도. 그 다음에 자연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서 일상적인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리을을 보시면 별들이 조상을 하러 오거든요. 그 디귿에 나온 내 노래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희망적이다 말하면은 진짜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 해석 자체가. 이미 답을 풀어버렸네. 근데 어쨌든 4번이 뭔지 모른다 칩시다. 5번까지 읽으면 미음,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밤하고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 정도로 좀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누가 봐도 좀 긍정적이거든요. 밤은 옛일을 미음을 보세요. 옛일을 무지개보다도 더 곱게 짜내느니 틀린 말은 아닌 거 이 5번에 나온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약간 어떤 당위적 진실, 화자가 추구하는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고 했으니까 약간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제 말은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때 시적 화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혹은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걸 사막이라든지 죽음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 같고 마무리에는 약간 긍정적인 느낌으로 지금 왜냐면은 4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4번이 맞다고 하든 5번이 맞다고 하든 약간 마무리는 그쵸?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봤더니 4번은 아니거든요. 4번은 누가 봐도 아직까지는 비극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니까 그래서 5번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시를 갈 수도 있는데 참고로 34번 문제도 이 가의 노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가의 노래에 대해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하고 2번 선지를 보시면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 이거는 다 글에 있어요. 다 글에 시가 약간 다른 양식의 글로 나타날 수가 있다. 노래라든지 아니면 묘비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글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264 신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에서 노래, 시적 화자가 내 노래는 내가 노래하는 것은 하면은 보통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거기 보시면 집조차 없는 웬 계집아이가 나오는데 그 계집아이가 집조차 없다길래 한 가엾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집조차 없다길래 내 노래가 걔한테 가려고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그런 힘겨운 사람들의 삶에 다가서야 된다는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거 둘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답이 지금 몇 번이냐면 잠시만요. 어디 보자. 5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너무 쉬워요. 5번은 솔직히 문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라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은 묘비명 읽으면서 시적 화자가 그 한 편의 글도 한 편의 시도 읽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 태도,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너희가 해석을 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참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선지는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특히 1번, 2번 선지가 좀 좋아요. 윗글이 이제 가시가 그렇게 쉬운 시가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을 읽고 약간 힌트를 얻어서 시로 가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문학이 시가 좀 어렵게 나온다. 혹은 소설이, 문학이, 어쨌든 문학 작품이 좀 어렵다. 근데 보기가 없거나, 없었어요. 근데 보기가 없거나 아니면 보기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선지를 쭉 읽어보시면 좀 포인트가 잡힙니다. 실제로 많이 잡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7년 11월 수능은 좀 괜찮죠. 문제로부터 힌트를 얻는다. 이런 요령을 알려주는 약간 대표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문제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봅시다. 이육사가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라는 건 아마 우리나라 고3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그쵸? 뭐 그게 되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중요해요. 이육사 시는 중요해요. 일제강점기라는 게. 자,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달이 밝으니까 좋은 건가? 앞내가 쨍쨍쨍 얼어서 조이던 밤이 뭔가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했는데 보아하니 부정적 현실이에요. 여러분 약간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글을 A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있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인데 보통 문학에서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긍정적으로 막 이상적인 상황이 나올 때가 있나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일제강점기 때 가시는, 그쵸? 그래서 현실은 뭔가 부정적이겠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좀 부정적이겠다. 근데 있어야 되는 현실은 뭐냐면 화자가 추구하는, 화자가 소망하는, 화자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그런 있어야 되는 지향점으로서의 현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를 좀 읽을 수도 있겠죠. 다글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글에 적용시킬 수 있겠죠. 현실은 부정적이고 그런데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현실, 추구하고 지향하는 삶은 마지막이나 아니면 마지막쯤 가기 전 어디부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부정적 현실이에요. 추우니까요. 그렇죠? 내가 부른 노래는 아까 30 몇 번이었죠? 34번 문제에서 노래가 뭐다?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2번까지 33번에 2번까지 보면은 이 노래가 강 건너간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아까 문제에서 사막이 화자가 처한 현실이라고 했고 뒤에 읽어보시면 결국 이 사막에서 노래가 떨어져 죽거든요. 모래 불에서. 그쵸? 그래서 약간 좋은 뜻은 아니겠구나 눈치챌 수 있겠죠. 그 다음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못 잊을 계집애 나오네. 못 잊을 계집애가 집조차 없다기에 이런 약자를 위해서 간 거 아닐까요? 노래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니까 가기는 갔지만 여기서 한번 끊고 가기는 갔는데 어린 날개 내 노래가 어려요. 아직 힘이 약해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치?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현실의 부정적 어떤 현실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불타서 죽겠죠. 너무 힘드니까. 힘든 현실이니까. 사막 자체가 힘겨운 현실을 형상화한 표현이니까요.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이거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희망적인가? 라고 봤더니 눈물 먹은 별들이 울고 있는 별들이 조상 이 내 노래가 떨어져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슬퍼하는 밤이니까 역시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화자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화자가 지금 너무 힘겨운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거를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시가 좀 이렇게 좀 감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노래가 뭐 떨어져 죽었고 그런데 그 떨어져 죽은 노래 때문에 별들이 울고 있고 이런 걸로 다 자기의 현실에 대한 내적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아이고 밑줄이 안 그어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밑줄이 그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밤이 됐어요. 밤에 옛 일을 화자가 자기의 옛 과거를 무지개보다 더 곱게 짜낸대요. 그러니까 곱다고 했으니까 옛일은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2번 5번 선지를 보시면 밤과 무지개가 대응되면서 화자가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에 대해서 당위적 현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당위적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약간 희망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어디 희망적으로 읽히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밤에 시적 화자가 옛날 일을 생각하는데 그 옛날 일이 나에게는 사실 지금의 부정적 현실보다 그 옛날이 더 긍정적이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현실로 느껴진다는 거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현실로 느껴진다는 건데 왜 옛날일까요? 일제강점기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즉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로웠던 정말 평화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제강점기는 아니었을 테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 민족 공동체의 모습,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이제 옛일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게 되겠죠. 무지개보다 더 곱게 짜내느니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가락은 여기에 두고 노래를 여기에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이제 아까 말했던 3년에 나왔던 그런 어떤 소외된 약자 우리 민족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게 그 집조차 없는 계집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자를 위해서 갔겠지. 계속 물론 또 불타 죽겠지. 또 떨어져 죽겠지. 내 노래가. 그래도 또 가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는 게 약간 희망적인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어. 그러니까 떨어져 죽어도 된다는 거야.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됐어요? 그렇게 극복의지, 마지막 이 부분을 극복의지로 읽어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미음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거. 적어도 출제자 의도는 그거였다는 거. 이 시를 낸 출제자 의도는 이거를 극복의지라고 마지막을 해석해라 이렇게 냈단 얘기입니다. 문제를. 이해되시죠? 여기 약간 의외로 제대로 이 부분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 극복의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제 해석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라는 겁니다. 출제자. 문제를 보시면은. 알겠죠? 자, 다글은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어요. 시인은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보통 부정적이고요. 있어야 되는 현실을 화자가 추구하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화자가 추구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시에 대한 거예요. 시쓰기에 대한 시쓰기, 시에 대한 시쓰기. 이런 걸 이제 메타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나의 마지막에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시인의 자취는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이제 시에 대한 시쓰기다. 시인의 어떤 역할에 대한 성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시론이나 이런 시는 시인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처럼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런 거 너무 뻔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시인이 쓰고 우리는 그걸 읽는다. 이런 얘기죠. 자기 성찰적 태도가 있다 정도로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이런 표현들. 자, 문제로 갑시다. 32번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답이 3번이었죠. 자, 3번 찾으셨죠? 가시는 내 노래가 나라서 그 계집애한테 못 잊을 계집애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이, 눈물 먹은 별이 조상하러 슬픈 뜻을 나타내려 온다 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자, 됐죠? 그 다음에 나시 같은 경우에는 묘비석, 여기 묘비명을 쓴 묘비석이요. 어디 갔지? 묘비가 꿋꿋이 불을 견디면서 살아남아서 훌륭한 사료로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묘비를 살아남는다, 꿋꿋이 견딘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찾으셨을 거고. 1번 청자의 명시적 설정은 저번 주에 했었는데, 저번 강의 때 했었는데, 일단 청자의 명시적 설정은 너, 그대, 뭐 만리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했었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가와나 둘 다 아닙니다. 풍자적 비판은 나만 맞아요. 아시죠? 예, 반어법으로 비판하고 있으니까 풍자적 비판 맞고요. 2번 유사한 시구를 반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가는 맞아요. 이 전체가 가는 맞고요. 나는 틀립니다. 아시죠? 가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내 노래는 강건도 가수, 거기서 유사하게 반복하면서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4번 다양한 이미지라고 했는데, 일단 나시는 아예 자연의 모습에 대한 묘사 이런 거 없고요. 가시도 자연의 모습이 군데군데 있는데, 별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감각, 다양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씁니다. 시각적 이미지. 예, 시각적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 뭐 청각, 후각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두세 가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어적인 어조로 비판, 이건 누가 봐도 나만 맞아요. 가는 아니고. 예, 이렇게 분석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안 해요. 34번도 아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때 2017년 수능이 문제는 쉬웠는데 그냥 가시가 하나 어려웠다는 거. 이육사의 시가 좀 어려워서 이런 경우엔 보기를 빨리 보셔도 되는데, 보기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꼭 그걸 먼저 보고 좀 시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김현승의 플라타너스하고 정지용의 달인데, 얘도 이제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이렇게 있고요. 보기를 읽으시면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한다. 근데 벌써 가시는 제목이 플라타너스고 나시는 달이니까요. 예, 자연물과 좀 교감하나 보죠. 교감 별거 없어요. 자연물을 의인화시켜서 보통 얘기하면서 뭔가 나와 걔 사이에 어떤 통하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적화자 좀 일방적으로 느끼는 건데, 어쨌든 자연물을 의인화시켜서 걔랑 뭔가
교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 나만 그 대상으로부터 뭔가 느끼거나 캐치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보통 교감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1번 선지가 맞는 말인데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다든지 동반자적으로 나오거든요. 함께. 그 다음에 흰돌에 유달리 고운 이마 의인화했죠. 그래서 유달리 고운 이마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챈다. 이런 게 이제 사물과의 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교감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보통 대부분은 그래서 사물과 교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의인화가 약간 전제되긴 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왜 자연물 뭐 구름이나 아니면 나무나 산이나 아니면은 뭐 백구, 기러기 있죠, 기러기. 갈매기 이런 애들하고 교감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의인화가 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시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은 그냥 이제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구도적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어떤 깨달음을, 종교적인 것도 됐고, 자기 뭐 인생에 대한 깨달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적인 공간인 길에서, 이렇게 되면 구도적 공간인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은 인생이 됩니다. 인생. 원래 문학에서 길은 인생이에요.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해서 가시에 길 나오면 삶의 여정이고 인생이고 구도적인 공간이구나. 하늘이 나오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시의 화자는 주제 자체가 진짜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제목이 달인데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화자가 마당에 서 있나 보죠.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상하는 그런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가득 찬 정서를 가득 찬 그런 긍정적인 정서겠죠.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 자연물 달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어떤 충만한 정서가 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가시면 되는 건데 솔직히 이런 보기는요 읽으나 마나 뭐 읽어도 좋고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느낌을 딱 주고 있죠. 주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가시를 보시면 빨리 갈게요. 플라타나스 나왔네. 자연물, 사물과의 교감. 꿈을 아느냐 물으면 플라타나스라고, 이때 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플라타나스 너 하는 순간 청자를 드러냈구나. 청자, 이런 게 바로 청자의 명시적 표출이라고 합니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게다가 플라타너스라고 했으니까 이때 너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맞아요.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다.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는 나무인데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은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의인법, 의인화된 청자.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시적 허용인데 이런 건 너무 쉽다요.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너는 뭔가 이렇게 인간처럼 사랑을 할 줄 모르지만 나무니까요. 하지만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나무의 그늘이 뭡니까? 타자에 대한 배려. 그렇지? 배려죠. 넉넉함. 그치? 먼 길에 올 때 벌써 플라타나스 연락 칭찬하고 있네요. 예찬적이네요. 먼 길에 올 때 이때 길이 뭐라고 했어? 구도의 공간이고 뭐 인생의 여정이고. 그래서 내 말은 길은 그냥 인생이다. 화자에게 있어서 길은 일단 여기서는 여정, 그치? 그 다음에 구도의 어떤 공간이다. 그런 건데 인생에 홀로 되어 외로울 때 시적 화자가 외로웠나 봐요. 그랬더니 플라타너스 너는 그렇게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걸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동반자적 관계라고 합니다. 함께 걸었다 했으니까 동반자적 관계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풀어놓고 가도 좋으련만 내가 나의 영혼까지도 너와 동반자니까요.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나는 단순하게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서, 난 절대자가 아니라서, 나는 그냥 유한한 인간일 뿐이라서. 나무도 마찬가지로 신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생명이 언젠가 끊기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합시다. 근데 나는 유한한 존재라서 신이 아니라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혼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시험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왔어요. 문제에서도. 수고로운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치?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어느 날, 우리가 죽는 날,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뭐 이 얘기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둘 다 언젠간 죽겠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동반자니까 되고 싶을 뿐. 내가 추구하는 삶, 그곳은 내가 너를 지켜서 이웃이 되는 곳은 아름다운 별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아까 보기에서
하늘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어떤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름다운 별은 바로 그 이상적인 공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어떤 아름다움, 이상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 보통 창이 열려야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창은 화자와 그런 어떤 이상세계,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이상세계와의 매개체다. 보통 창은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매개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화자와 뭔가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나옵니다. 매개체. 됐죠? 이어주는. 여기서는 이제 화자와 그 별이 있는 하늘을 이어주죠. 그쵸?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만 잡자면 플라타너스 짱!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나에게 이렇게 예찬적인 대상이다라는 얘기고, 나는 플라타너스와 함께하는 삶을 하고 싶다. 죽을 때까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정지용의 달 봅시다. 정지용의 달. 아까 보기에서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디테일을 보자면 영창이 창이라는 거. 영창은 창입니다. 창문, 창. 선뜻 느낌표 영탄적어죠. 뜨인 눈에 하나 가득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창을 통해 막 달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어리석은 창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도 없는데 불려서 나갔어요. 뭔 말일까요? 아,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이때 달이 나를 이제 마당으로 이끄는 존재죠.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이 호수같이, 왜? 달빛으로 가득 찼으니까. 마치 물로 가득 찬 호수처럼 둥긋이 차고 넘치는구나. 예쁘단 얘기입니다.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내가 쪼그리고 앉았는데 그 옆에 흰 돌이 있어요. 색채어 있죠? 이런 거 색채어 좀 주의하세요. 감각적이죠? 시각적이고. 자, 흰 돌이 돌에 이마하는 순간 의인법 이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달에 이마가 있대. 이마가 한표름 고와라. 곱다. 의인법으로 얘기했고, 아까 문제 보시면 이때 자연과 사물과 화자가 교감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처리하고 있죠. 보기에서 교감하고 있다. 왜냐면 곱다고 했으니까. 모두 다 사람들이 돌을 보면서 와, 저 돌의 이마가 곱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교감이라고 한 겁니다. 자, 연년턴 선명했던 녹음이 20빛으로 짙은데, 밤이니까요. 20빛으로 짙은데 한창 때의 고난 잠인 양 숨소리가 설키도다. 이때 숨소리는 화자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뭐 고요하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금해서 구구 우는요. 청각까지 있네요. 시가 감각적이죠. 뭐 정지용 씨가 늘 그렇듯이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이렇게 청각, 앞에는 시각이었는데 시각, 청각, 후각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쳐서 나오면은 이 시는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아마 보기에서 다 나왔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달밤에 느끼는, 마당에 서서 달밤의 그 어떤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며 느끼는 충만감,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 달이 비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이 당시 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거든요. 자, 35번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 너무 맞죠. 1번이 답인데 플라타나스. 나머지는 그냥 되게 반어법 안 쓰고 있고, 색채는 있지만 고풍스럽는 건 뒤에 나와요. 뒤에 이제 6월 모평에 6월 평가원에 그 뭐였더라? 그 고풍의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의복, 한복, 여자의 그 한복 치마 저고리를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런 게 고풍스러운 거죠. 고전적인 미를 드러내는 거. 현재형 진술이 있긴 있어요. 잠깐만 보시면 현재형 진술이 이런 거죠. 자, 여기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이런 거요. 이런 게 현재형 진술 중에 하나인데, 전혀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역동적 성격, 그러니까 위시 자체가 역동적 성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딱히 현재형 진술을 찾을 필요도 없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상승적 이미지? 나무는 다 상승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승적 이미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가 뭐 영상 5도, 영상 13도, 영상 20도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과정 또한 없고요. 자, 36번 아주 제일 쉬운 문제인데 그냥 이 문제 의도만 얘기할게요. 얘는 적절한 건데, 기억이 홀로 되어 외로울 때고, 니은이 내가 마당에서 이렇게 홀로 서 있으면서 달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건 단어 뜻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휘 정도를 물어본 건데 예전부터 이거를 꼭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적막함과 고즈넉함. 똑같이 조용한 건데 적막한 것과 고즈넉함의 차이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꽤 있어요. 적막하다는 거는 제가 독해론 수업에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좀 조용한데 그냥 쓸쓸하고 외로운 로운니한 그런 정서를 전제하고 있는 고요함이고, 그다음 고즈넉하다는 건 똑같이 조용한 건데 좀 편안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느낌으로 아름답고 그렇게 조용한 거를 고즈넉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적막함은 조금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있고 정서적으로 고즈넉함은 플러스적인 느낌이 있다. 편안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조용한 거 그런 걸 고즈넉하다고 합니다. 아 오늘 좀 고즈넉한다 할 때는 좋다는 얘기예요. 자 3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까 얘기했죠? 플라타너스와 같이 교감하면서 걷는 거지. 플라타너스가 별다른 얘기 안 해도 너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린다는 둥 어쩌른다는 둥 하면서 플라타너스를 동반자로서 생각하고 예찬하고 있죠? 교감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이게 삶이 쭉 가다가 어느 날 그렇지? 이때 어느 날이 뭐였지? 약간 우리가 죽게 되는 여기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이니까 이제 삶을 쭉 살다가 죽게 된다면이니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을 때까지 삶의 여정. 그러니까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끝나는 날 했을 때 이게 길 자체가 삶이라는 얘기, 길이 끝난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롭다. 조화롭죠. 왜냐면은 그냥 예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기에서 그거를 조화롭다 했으니까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죠. 3번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는 제가 맞다고 했어요. 이건 맞아요. 왜냐면은 화자 여기 있고 창을 통해 하늘을 보니까. 근데 이상세계의 완전함? 말도 안 되죠. 일단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드러내려면 이때 상징한다는 거는 둘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창이 이상세계의 완전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창이 이상세계에 속하는 거여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이상세계의 완전함 자체를면은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드러내려면 일단 창이 이상세계에 속하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체인데 이우주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는 선지 자체에도 모순이 어떻게 보면 있어요. 많이 이제 선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매개체인데 완전함을 어떻게 드러내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완전함이 아닌 이유는 창은 이상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내가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 뿐이지. 자, 나의 영창. 자, 나의 영창이 아까 1ön에 나오는 건데 영창이 눈에 하나 가득 차다라고 하면서 이제 창을 통해서 달빛이 이렇게 쭉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가득 방 안에. 그래서 그 달빛 때문에 마당으로 나아가는 건데 일단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 이때 외부 세계는 그냥 창밖에 달빛이 비치는 마당 다 됩니다. 달빛도 외부 세계의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외부 세계, 화자의 내면 아니면 다 외부니까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다. 맞습니다, 이거는. 화자하고 달빛 이어주잖아요. 창을 통해서 달빛이 쭉 들어오는 걸 보면서 화자가 그 달빛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어떤 정서가 촉발되어서. 그러니까 내면과 달 이어주는 매개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만족감을 느껴요? 벌써? 아니죠. 만족감은 이제 충만감에서 나오는 감정인데 한참 이제 나가서 달빛 때문에 나가서 마당에 서서 마당에서 이런저런 조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충만감, 거기까지 가야 만족감, 충만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영창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달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뭐지?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본 거지. 그렇게 만드는 매개체인 거죠. 그쵸?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영창만으로 만족감을 느껴요? 막 충만감을 느껴요?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아직은, 그치? 아직은 너무 초기 단계야. 충만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앞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짝이는 별 아까 얘기했어요. 반짝이는 별. 자, 보기에서 그랬어요. 하늘이 이상적인 세계라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라고. 근데 거기에 하늘에 별이 반짝인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은 이상세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별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존재하는 거니까. 맞죠?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라고 했는데 이때 왜 차고 넘치는 호수라고 했다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달빛이 쫙 마당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구도의 길을 가고자 한다. 이거 보기 그대로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함께 가고자 한다고. 그 다음에 오동꽃이 못 견디게 향기롭다. 그냥 맞는 말이죠. 감흥을 드러낸다. 여기서 나온 보기에 나온 말로 감흥, 충만감이겠죠. 뭐 보기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뭐 이것까지는 안 해도 어쨌든 향기롭다라고 느꼈으니까 화자가 약간 긍정적인 감흥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6월 평가원 지문 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가글이 평론인데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적 시간이 문학에 나타나는 시간이 시적 화자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서 자연적인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다. 일단 그거를 체크하시고 의도적으로 재구성한다. 두 갈씩이네요. 중심 문장이 맨 앞에 나왔네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그럼 알았어. 의도적으로 재구성을 하는데 근데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좀 추상적인 얘기니까. 그게 뭐냐면 보통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대상의 특징은 현재형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렇죠? 어떤 사건에 대한 진술은 뭐뭐 했다 그랬었다 이렇게 근데 뭐 넓다 방이 넓다라든지 달빛이 밝다라든지 이런 어떤 노랫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할 때 이미지적으로 형상화할 때 묘사할 때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이 항상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과거형, 사건을 과거형으로 하고 묘사를 현재형으로 하는 것의 적용은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아마 바뀌지 않을까요? 달라질 수 있다 했으니까 과거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려면 현재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 묘사를 오히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미적 효과를 위해서 바꿀 수도 있다. 원래는 이렇게인데 이렇게 됐죠? 어쨌든 어느 쪽이든 문학적 시간은 의도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재구성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건은 현재, 묘사는 주로 사건은 과거, 묘사는 주로 현재. 근데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게 다 의도적 재구성이다. 특히 A라고 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읽어봅시다.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당연히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모두 그렇죠. 뭐 우리는 사실 지금 존재하는 인간 자체가 꼭 10분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만든 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 공존해 있어요.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딱 분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인 현재로 통합하는 의도적 변형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의도적 변형이다. 알겠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아서 시적 현재로 통합한다. 이런 거. 이런 게 뭘까요? 시를 읽으면서 적용시키면 되겠죠? 나시를 봅시다. 여러분 고풍의상인데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고전적인 고풍스러운 아름다움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데 여기선 옷이야. 한복 입은 여자 예쁘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다 읽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얘는 그냥 풍경이 온다. 풍경은 이렇게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 나게 만들어 놓은 종같이 생긴 애 있어요. 이게 물고기 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놓은 것도 있고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요. 되게 예뻐요, 소리가. 그래서 뭐 반월이 숨어. 그 다음에 봄밤이네요. 두견이 소리. 원래 두견이가 접동새, 소쩍새 이런 두견새 이런 애들이 봄밤에 울잖아요.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이라는 시간을 두견 소리처럼 깊어간다고 표현했는데 굳이 가에 있는 말로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 가에 있는 말로 그냥 표현 안 하면 밤이라는 시간을 두견이 소리처럼이라고 해서 약간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선 지금 시간의 의도적 자연적 시간의 의도적 재구성이다 이러면 무조건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모든 시는 다 그렇게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게 글의 가장 핵심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곱아라 고아라 시어를 약간 일부러 곱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리듬감 변화 주려고 곱아라 코아라 친정 아름다운지고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주제예요. 아름답다 뭐가 여기 이런 표현들이요. 다 하진 않을게요. 이런 옷들, 하얀 동정, 그 다음에 치마에 곧은 선들, 곡선을 이루는 선, 12폭 긴 치마 이런 거. 치마 끝에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운의 당의 신발, 꽃신이요, 꽃신 이런 거 다 아름답다고요. 됐어요.
이게 주제거든요. 자, 발자취 소리도 없이 조용조용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이 청자가 약간 명시적으로 또 표출됐네요.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 옛 이야기를 말하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이라니까요. 한 마리 호적, 호랑나비. 자, 호랑나비인 양 사쁘시 춤을 추라. 이 아미는 눈썹을 숙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뭔 말이야? 이 밤에 옛날에 살아. 약간 그런 과거와 현재의 통합. 이거야말로 이 밤에 현재인데 옛날에 살아. 약간 옛날 사람처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옛 사람처럼. 왜냐면 이런 고풍의상이 다 옛 거니까 옛날에 살아서 그래서 현재와 시간을 과거를 통합시켰죠. 이런 게 시간의 모호성이라고 했죠. A에서. 눈 감고 검은 고추를 골라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손가락 양 가락에 맞춰 흰 손을 흔들지이다. 내가 이렇게 악기를 검은고를 연주할 테니까 너는 이제 손을 흔들면서 옛날 사람처럼 춤을 춰라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아름답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제 고풍 의상이 아름답다는 얘기고 그거 입어서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미리 얘기하는데 이때 미음이 시제가 뭘 것 같아요? 흔들어지다 이런 게 뭘 것 같아요? 다 제가 물어봤는데 애들이 과거는 아닌 것 같다고 잘 대답해서 이게 답이 나와요. 뒤에 문제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답이 이제 이게 과거형이다 해서 이제 그게 답인데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럼 현재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미래죠. 왜 미래형이냐면 시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맥락 있게 앞줄하고 연결을 시켜보던지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건데 얘는 맨 끝이니까 바로 앞줄을 봅시다.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고추를 골라보리니 이게 미래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뭐뭐 하리니 지금 하는 겁니까? 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미래인데 이게 미래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이거를 하면 검은 고추를 이렇게 현을 울리면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춰서 흰손을 흔들어라 이거니까 이게 미래면 자연스럽게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연주를 하면 너는 춤을 추라 이런 얘긴데 이게 미래면 얘는 당연히 미래지.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한다는 건 약간 이제 아직도 위에 내용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물어봐요. 아 이게 답인데 과거형 아니야. 그런데 무슨 형일까? 그럼 현재형일까? 미래형일까? 그러면은 50%는 현재형일걸요? 그러고 왜냐면 이 문제 자체에서 각을 해서 과거형하고 현재형만 얘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현재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래형이겠죠. 아마. 그렇죠? 됐습니다. 나시는 결빙의 아버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시를 굳이 안 읽을게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참고로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청자가 명시적으로 청자를 명시적 그리고 구체적 엄마니까 그치? 구체적으로 우리 엄마가 청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청자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옛날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즘 내가 애들을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줬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땐 더 추웠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 그렇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없다는 그런 슬픔. 그렇지? 아버지의 부재에 의한 슬픔. 이런 걸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뭘 보다가 왜 제목이 결빙의 아버지일까? 아니 그 겨울에 한강교에서 한강이 꽁꽁 얼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강이 얼었는데 그 밑에는 여린 물살 부드럽고 여린 물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이 여린 물살을 아버지가 예전에 나를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자기는 등이 다 얼어가면서 나를 안아줬던 것처럼 그런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얼어붙은 한강을 보면서 아버지가 떠올라서 너무나 슬펐다. 아버지가 그리웠다 해서 아버지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이때 얼어붙은 한강과 아버지가 동일시 되는 이유는 어떤 유사성이 있냐? 자기는 얼어가면서 더 안에 이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제 시적 화자는 느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다.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슬픔. 지금 내 옆에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자, 38번은 아까 제가 얘기해버렸는데 기억이 사실 이게 기억이든 니은이든 사실 1번이 그냥 답이긴 해요. 왜냐? 이게 기억이든 니은이든 미음이든 상관없어요. 시간에 대한 얘기라면은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기만 하면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서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라고 했는데 시간이 문학적으로 재구성됐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이런 건 좀 그건 그 다음에 얘기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밑줄이 있었어도 자연적 시간이 문학적으로 재구성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고요. 1번 기억하세요?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에서 두견이 소리의 빗댄 표현인데 이제 이런 게 문학적 재구성이란 얘기입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은 보시면은요.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니은 같은 경우엔 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니은이 사건이라서 그 사건이 니은이 먼저 나온지 그건 봐야겠다. 고바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죄송해요. 묘사네요. 감각적 묘사, 시각적 감각적 묘사죠. 감각적 묘사니까 현재형 시제 쓰고 있는데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감각적 묘사라서 현재형 시제 쓴 거니까 안 바뀐 겁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동작의 변화인데 자 디귿을 보시면 동작의 변화 디귿 발자취 소리도 없이 문을 열고 현재형 시제로 쓰고 있죠. 동작의 변화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묘사기 때문에 현재형 시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시제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맞아요.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그래서 통합은 맞는데 사실 이게 맞다면 사실 뒤에 있는 말은 그냥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리을을 굳이 안 봐도 그냥 선지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통합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모호성이라고 가글에 나와 있어요. A에. 자, 미음. 아까 제가 했던 거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도록 과거형을 썼다고 했는데 흔들지어다 그대는 버들가지 같은 흰 손을 흔들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었죠. 그 위에 있는 나는 골라보리니 검은 굿줄을 골라보리니와 같이 연결을 시키면 미래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1번이 답. 자, 39번 A를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다 얘기했거든요. 시의 내용 자체가 그대로 나와 있어서 다른 걸 다 할 필요는 없고 2번에 답인 이유가 목조 적산 가옥 2층 다다미 방이 현재 위치가 아니고 과거의 위치였죠. 이거 너무 쉽다. 그치? 넘어갈게요. 자, 40번 다 찾아보셨길 바래요. 40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근거는 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오면 적절한 거는 근거가 윗글에서 다 찾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제자들이 많이 내는 그런 어떤 선지들의 근거를 찾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법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알고 출제자의 의도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뭐를 많이 내는지도 알 수 있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 뭐 있었죠? 기인 있었죠. 기인. 그 다음에 고아라 고바라 할 때 고바라 이런 거 있었죠. 고아라인데 고바라 해서 리듬감의 변화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소재하고 예스러운 뭐뭐할지이다 뭐뭐할지니 이런 표현들 고전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시어 자체가 소재 자체가 전통 의상이에요. 호접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서 아시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를 어떻게 가느다란 버드나무처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랑나비처럼 호접이 호랑나비예요. 나비처럼 이런 거 다 이제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4번 색채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색채어 있어요. 파르란 이런 표현 있었죠. 일단 기억나는 거 파르란 이거. 그 다음에 말줄임표는요. 기본적으로 5번이 답인데 말줄임표는 이런 표현 자체를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의 충돌을 어떻게 말줄임표로 나타내겠어요. 근데 말줄임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점점점 이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운을 준다든지 아니면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1. 말줄임표 여운 준다. 2. 정서의 깊이 정서의 깊이 정서의 깊이를 더한다. 정서의 깊이를 더해준다. 이렇게 해서 깊이 그러니까 별건 아닙니다. 조금 여운을 줘서 정서를 더 깊숙하게 심화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이런 얘기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서로 모순되는 어떤 상태가 충돌한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 서 있고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오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의 충돌이란 말 자체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 이게 나온다면은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적인 것과 동적인 거는 서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자, 이 표현이 지금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말줄임표 쓴 게 이 부분인데 일단 지우고, 자, 말줄임표 여기잖아요. 아, 춤을 춰라 호접인 양, 호랑나비처럼 살포시 춤을 추라, 아미 눈썹을 숙이고, 이런 얘기잖아. 눈썹을 숙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에도 이 표현에 눈썹을 숙이고 춤을 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충돌이 아니잖아요. 그냥 움직이면서 춤추는 거예요. 눈썹 숙이고. 그러니까 눈썹을 숙이는 것과 춤을 추는 것이 모순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나머지 하나 못하게 돼요. 정적이면 동적인 걸 못하게 됩니다. 원래는. 근데 둘 다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 자체가 없어요. 그쵸? 자, 41번도 이 기본적으로 다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답이 4번이 너무, 그쵸? 나를 품어주는 그 가슴, 꽝꽝 얼어붙은 잔등, 이거는 따뜻한 가슴과 꽝꽝 얼어붙은 잔등은 대비는 맞는데, 이 대비는 맞는데,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내면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기는 등이 얼어붙어도 내 아이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면은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뭐 차갑게 대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나머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그 다음에 한줌 뼛가루하고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강이 이미지 연관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얼어붙은 한강을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부재에 의한 화자의 애틋함. 애틋함이란 단어가 지금 몇 번이나 나왔는데 그냥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슬프다, 그립다. 약간 슬프다와 그립다가 합쳐지면 보통 애틋함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업할 때 나왔었죠. 이용하게 그리움이라는 시 할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는 걸 시적 화자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애틋하다. 자, 1번. 거꾸로 갔네요. 하다 보니까.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의 모습과 내 모습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옛날 과거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뭐 그런,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아버지 돼보니까 알겠어요. 더 알겠어요. 이런 얘기겠죠. 아버지가 그래서 더 그리워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17년 평가원 해제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5번째 강의에서는 2016년 평가원 기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